결혼 3년. 나는 남편과 시댁이 그저 좀 짠돌이 기질이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들이 내 카드를 들고 나 몰래 상간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호화로운 연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나를 돈 많고 사람 좋은 현금 인출기라며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그 무제한 블랙카드가 사실은 재벌인 우리 아버지가 성년의 날 선물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이 막장극을 그들의 평생 잊지 못할 해외 서바이벌 챌린지로 만들어 주었다. 결혼 3년. 나는 사랑을 택했다고 믿었다. 내 남편 이영훈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과장으로 성격은 온화하고 외모도 그럭저럭 반듯했다. 우리의 집은 서울 강남구, 겉보기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였다. 이건 내 혼전 재산이었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는 아들이 잘나서 이 금싸라기 땅강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보였다. 나는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다. 시댁에서 내 캐릭터는 시골 출신의 좀 어수룩하지만 살림은 잘하는 고아였다. 어릴 적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이 현대그룹의 지분 전체라는 사실이었다. 내 성은 김, 이름은 김서연. 나의 아버지는 현대그룹의 전 회장 김명우다. 이 사실을 이영훈과 그의 가족은 전혀 모른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신 먼 친척이 남겨주신 신탁 유산인 마음대로 긁을 수 있는 가족카드가 한 장 있다는 것만 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카드는 매달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평소에 아껴 써야만 나중에 집안에 큰 물건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절약하는 미덕에 대해 12번도 더 경멸을 표했다. 서연아, 그 옷은 3년도 더 입은 거 아니니? 우리 영훈이가 이제 어엿한 과장인데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면 남편 체면이 뭐가 되겠어.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내가 사들인 고급 안마기로 다리를 주무르며 내 수수한 면 잠옷을 못마땅하다는 듯 훑어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속으로는 냉소가 흘렀다. 이 잠옷은 이탈리아 로로피아나의 순수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보기엔 평범해도 가격은 어머님이 몸에 두른 그 번쩍이는 보석 세트를 10개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을 연기하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돈이 없을 때 한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착각이었다. 새해를 앞두고 집안은 이상한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서연아, 올해 회사 복지가 좋아서 우리 가족 전부 부산으로 워크숍을 보내준대. 연말에 해돋이도 볼 수 있대. 이영훈은 새 등산복을 비싸 보이는 캐리어에 쑤셔 넣으며 신나게 말했다. 나는 그 캐리어가 리모아의 최신 모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 이 지출 내역이 있었던 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회사 상사 대신 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백수나 다름없는 시동생 이영재까지 온 가족이 짐 싸느라 분주했다. 그들의 캐리어는 하나같이 새건이었고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새 옷들로 가득했다. 정말 좋겠다. 재밌게 놀다 와요. 나는 시어머니의 새 메종 마르지엘라 양모 코트를 개어주며 웃으며 말했다. 이 코트 역시 청구서에는 고객 감사 선물로 찍혀 있었다. 에휴, 내가 못 가서 아쉽네. 시어머니는 아쉽다는 듯 내 손을 툭툭 쳤다. 회사 워크숍이라 직원하고 직계 가족만 갈 수 있다잖아. 넌 집이나 잘 보고 있어? 돌아올 때 건어물이라도 사다 줄게. 나는 이영훈의 회사가 연말 회식도 회의실에서 빔 프로젝터로 때우는 짠돌이 회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전 직원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호화로운 연말 여행을 보내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짐 싸는 것을 도왔다. 집을 나서기 전 이영훈이 나를 붙잡고 내 지갑에서 그 가족 카드를 빼갔다. 그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완벽한 남편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카드는 당신 잘 안 쓰잖아. 비밀번호도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밖에서 카드 쓰는 게 편하지. 현금 많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하나 다 정산해 줄게. 나는 그의 다정한 눈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밖에서 편하게 써요. 그는 만족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가족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그들은 모두 새 운동화로 갈아 신었는데 시동생이 신은 것마저 한정판 나이키였다. 문이 쾅 닫히고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그들이 일부러 어지럽힌 소파와 커피 테이블 위에 남은 과자 봉지들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났다. 지난 3년간 나는 순종적이고 절약하며 모든 것을 감내하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들이 그저 좀스러운 욕심이 있고 말로 이득 보기를 좋아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 눈에 나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저 걸어 다니는 돈 많은 호구, ATM 기계였을 뿐이다. 나는 바로 폭발하지 않고 평소처럼 묵묵히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들이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분류해 세탁기에 넣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았다. 깊은 밤, 나는 홀린 듯이 SNS를 켰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지만 오늘따라 불길한 예감이 나를 이끌어 남편의 사촌 여동생인 이영미의 페이지를 클릭하게 했다. 이영미는 20살 초반의 허영심 많은 아가씨다. 그녀는 이 가난뱅이 올케인 나에게 늘 쌀쌀맞았지만 나는 매달 이영훈을 통해 적지 않은 용돈을 챙겨주었다. 그녀의 페이지 최신 게시물은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찍은 단체 사진. 배경은 눈부신 도쿄 타워 야경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오미숙, 시아버지 이재성, 남편 이영훈, 시동생 이영재까지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이영훈의 곁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다. 전형적인 강남 미인상 얼굴에 정교한 화장을 하고 활짝 웃으며 자연스럽게 이영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다. 사진의 위치 태그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일본, 도쿄, 긴자. 사진 설명은 이랬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도쿄에서 새해 맞이 너무 행복해. 특히 영훈 오빠랑 새언니의 초호화 플렉스. 사랑해요. 새언니라는 세 글자가 얼음물에 담근 비수처럼 심장에 와서 박혔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내 얼굴에 차갑게 어렸다. 부산 워크숍이 아니었다. 그들 가족만 간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아끼고 아껴가며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를 연기하며 모은 모든 돈이 그들이 세 식구의 환심을 사는 자본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울지도 분노에 차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기 전에 정막처럼. 3년 전 당시 아무것도 없던 이영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새까맣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카드 한 장을 내 앞에 놓으셨다. 서연아, 아빠는 내 결혼에 간섭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카드가 너의 마지막 보루라는 걸 기억하렴. 이 카드는 내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본과 존엄성을 지켜줄 거다. 아빠는 내가 이 카드 뒤에 있는 힘을 영원히 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현대그룹의 무제한 블랙카드 VVIP 카드였고 나는 유일한 소유자였다. 이영훈이 들고 간 카드는 내가 그에게 허락해준 가족카드에 불과했다. 나는 그 가족카드에 꽤 높아 보이는 신용 한도를 설정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지난 3년간 나는 조심스럽게 내 결혼을 지키고 내 사랑을 지키며 이 카드를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처럼 여겼다. 이제 보니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 속 누구에게도 따져 묻지 않고 내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최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차분했다.
아가씨, 좋은 저녁입니다. 밖에서는 나는 이영훈의 아내 김서연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현대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김서연이다. 최 비서님,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 정도로 냉정했다. 내 명의로 된 카드번호 끝자리 8888 마스터카드. 최근 6개월간 모든 가족카드 사용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아가씨. 최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5분도 채 안 되어 소름 끼치도록 상세한 소비 명세서를 내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왔다. 나는 이메일을 열고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다. 3개월 전 도쿄 아만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6인 4박 5일 선결 제 3천만 원. 2개월 전 샤넬 매장 클래식 플랫백 1,200만 원. 1개월 전 까르띠에 매장 발롱 블루 커플링 2,500만 원. 일주일 전 대한항공 서울 도쿄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6매 총 1,800만 원. 소비 내역은 명품 매장,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골프장, 고급 에스테틱까지 온갖 곳을 망라했다. 모든 지출 내역이 마치 따귀처럼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의 이름은 한예슬, 이영훈과 같은 팀 동료였다. 이 청구서에는 그녀의 수많은 가방, 신발, 보석, 고급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영훈은 심지어 내 돈으로 그녀에게 우리 집 건너편이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는데 월세만 500만 원에 달했다. 그들은 내 돈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짜놓은 거짓말 밖에서 진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 이 카드의 진짜 주인은 집에서 유행 지난 잠옷을 입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다음 달 생활비를 계획하고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다. 나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비릿함을 억누르며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님. 아가씨, 분부만 내리십시오. 첫째, 이 마스터카드에 연결된 모든 가족카드의 사용 권한을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지금 바로요. 어떤 이유로든 해제 요청이 와도 전부 거절하세요. 둘째, 일본 도쿄 아만 호텔에 연락해서 카드번호 끝자리 8888의 신용카드 예약이 도용된 것 같다고 알리세요. 카드 소유주는 김서연이고 본인은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있으며 해당 결제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요. 호텔 측에 즉시 이후 모든 서비스를 취소하고 은행과 협조하여 이미 지불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세요. 만약 그들이 호텔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건 그들 사정이고요. 셋째, 제 이름으로 오늘 밤 가장 빠른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주세요. 서귀포에 있는 제 오션뷰 빌라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 빌라는 아버지가 성인이 된 나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였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 곳에 사는 건 너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필사적으로 녹아들고 싶었던 평범함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웃음거리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내가 애프터눈 티를 주문하는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이 드레스룸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공간이었다. 이영훈과 그의 가족은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에 걸린 옷들이 전부 싸구려라 눈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방진 커버가 씌워진 옷걸이 한 줄을 밀었다. 안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의 시즌 신상들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셀린느의 검은색 벨벳 원피스를 골라 몸에 걸친 수수한 잠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금고에서 에르메스 캘리백을 꺼내 휴대폰, 여권, 그리고 그 블랙카드를 넣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순 뒤의 결연함과 다시 태어난 듯한 맑은 정신이었다. 나는 이 집의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곳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어질 테니까. 새벽에 인천공항은 한산했다.
나는 혼자 VIP 라운지에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휴대폰에서는 신우이 이영미의 페이지가 또 업데이트되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이었다. 그들은 도쿄의 한 고급 바에서 새해를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이영훈은 하네스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흐뭇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끄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잘 가라, 나의 3년간의 결혼 생활. 잘 가라,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김서연.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다. 제주도의 겨울은 축축하고 쌀쌀했다. 내가 머무는 빌라는 서귀포의 절벽가에 위치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끝없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빌라 안에는 온수 수영장, 개인 영화관, 그리고 최고급 와인으로 가득 찬 와인 셀러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스타일이었다. 극도로, 그리고 조용히 드러내는 호화로움. 나는 편안한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고 1982년산 라피트 한 잔을 따라 따뜻한 온돌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창밖에서 파도가 검은 현무암을 때리는 것을 바라봤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그들이 곧 전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정오 도쿄 시간으로 오후 1시쯤 휴대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나는 벨이 1분 동안 울리도록 내버려 둔 뒤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에는 막 잠에서 깬 듯한 나른함이 묻어났다. 여보. 드디어 전화 받았네. 이영훈의 목소리는 극도로 초조해 보였고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와 일본어가 섞여 들렸다. 큰일 났어. 카드. 우리 카드가 안 긁혀. 응. 나는 놀란 척 눈썹을 치켜떴다. 안 긁힌다고? 왜? 비밀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지금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하려는데 직원이 카드가 정지됐대.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돼. 지금 식당 매니저가 우리 맞고 못 가게 해. 완전 개망신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 가족의 새언니까지 더해져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식사를 마치고 무전 취식범이 된 상황.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겠지. 그래. 그럼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급해하지 말고 내가 오후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볼게. 일단 현금으로 먼저 내. 현금. 내가 현금이 어딨어? 이영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나올 때 돈 거의 안 가져왔어. 다 카드 쓰면 편할 줄 알았지? 너 지금 당장 전화해. 당장.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이 아니었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조였다. 영훈 씨,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은행 고객센터 직원도 밥 먹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국제전화라 비싸?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봐, 응?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는 그의 반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레스토랑 계산서는 그들 악몽의 에피타이저일 뿐. 나는 여유롭게 부엌으로 들어가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에서 신선한 재료를 꺼내 풍성한 점심을 준비했다. 스테이크가 팬 위에서 지글거리며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30분 후 내가 막 구운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을 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오미숙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휴대폰을 옆에 둔 채 스테이크를 썰며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치 내 고막을 뚫을 기세였다. 내가 카드 정지시켰지? 너 무슨 신보야? 호텔에서 방금 우리를 쫓아냈어. 우리 예약이 도용된 거라면서. 지금 우리 짐 전부 다 저당 잡혔다고. 너 우리 식구들 전부 도쿄 길바닥에서 나앉으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한 분노로 가득했다. 마치 내가 내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 천인공노할 대죄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스테이크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고 고기의 풍미를 음미했다. 어머님, 나는 입안의 음식을 천천히 삼키고 와인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다.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첫째, 그 카드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예요. 제가 정지시키고 싶으면 정지시키는 거지 누구한테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둘째, 좀 궁금하네요. 부산으로 회사 워크숍 가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도쿄아만 호텔에 가 계세요? 영훈 씨 회사가 워크숍 장소를 갑자기 해외로 바꿨나 봐요. 복지가 그렇게 좋은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망치처럼 가볍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찔리는 부분을 두드렸다. 전화기 너머로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영훈이 휴대폰을 빼앗은 것 같았다. 서연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게 회사가 갑자기 바꾼 거야. 맞아. 갑자기 바꿨어. 아,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그럼 영미가 올린 사진에 그 애가 새언니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회사에서 보내준 거야? 이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전화기 저편을 강타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영훈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일단 카드부터 풀어줘. 응. 우리 바로 한국 돌아갈게. 내가 무릎 꿇고 설명하고 사과할게. 밖에 눈 오는데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몸 상하신단 말이야. 영재는 열도 나고. 우리 지금 돈 한 푼 없어서 잘 곳도 없어. 그의 말은 너무나 불쌍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어제였다면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당장 카드를 풀어주고 그들이 위기를 넘기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역겨울 뿐이었다. 이영훈, 내 목소리는 제주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기억나. 3년 전에 나한테 청혼할 때 평생 나한테 잘해주고 조금도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었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는 침묵했다. 이제 보니 내 사랑이라는 건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내 온 가족과 함께 나를 바보로 속이는 거였네. 나는 냉소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내 새 식구 데리고 일본에서 새해 잘 보내. 이제부터 내 돈은 너희들 단 1원도 쓸 생각 마. 서연아. 안 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연락처를 열어 이영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그들 가족의 모든 번호를 하나씩 전부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점심 식사를 들고 테라스의 선베드에 앉았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몸을 감쌌고 바닷바람이 짭짤한 습기를 머금고 부드럽게 불어왔다. 멀리서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맴돌고 있었다. 도쿄에 눈 오는 날은 꽤 춥겠지. 내 돈이 없어진 지금 그들의 번쩍이는 새 옷이 도쿄 길거리의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두의 떠받들을 받던 새언니 한혜슬은 이영훈이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문득 이 해외 서바이벌 챌린지가 어떤 새해 특선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 멋진 쇼의 유일하고도 가장 고귀한 관객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제주도 빌라에서 나는 지난 3년간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다. 매일 늦잠을 자고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빌라의 전속 셰프에게 정성스러운 애프터눈 티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영화들을 많이 봤고
책장에 먼지만 쌓여가던 책 몇 권을 읽었다. 나는 이영훈 가족이 도쿄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생각하지 않았다. 호텔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든, 레스토랑에 붙잡혀 설거지를 하든,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에 가든.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어쨌든 주일 한국 대사관이 장식품은 아닐 테니 자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은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도움은 모든 존엄성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 후, 내 변호사인 박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대표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효율적이었다. 어머, 생각보다 빠르네요. 나는 조금 놀랐다. 네, 영사관의 긴급 구호 채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듣기로는 돌아올 때 6명이 짐 가방 3개만 들고 있었고 모두 몹시 초라한 행색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영훈 씨는 도착하자마자 대표님께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는 강남구에 등록된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아파트의 도어록이 대표님께서 떠나신 다음 날 최고 등급의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저 평범한 비밀번호 잠금장치인 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럼 대표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리가 미리 상의했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첫째, 이영훈 씨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통보하세요. 둘째, 변호사 서신과 법원 소환장을 준비해서 혼인 중 부정행위 및 가족 공동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지난 3년간 그 가족 카드로 소비한 모든 금액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소비 기록과 증거는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공하신 SNS 캡처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모든 상세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요. 총 금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5억 3천만 원. 이 숫자는 평범한 한국 가정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나는 이영훈 가족이 절대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요. 나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소환장은 그들 부모님 댁으로 바로 보내세요. 아마 지금쯤 다들 거기에 모여 있겠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선베드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이 막장극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다.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 찬 집이 아니라 박 변호사와 그의 엘리트 팀이었다. 우리는 강남의 최고급 빌딩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영훈과 그의 가족은 소환되어 그곳에 와 있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들은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이영훈은 구겨진 양복을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했다.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 오미숙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원망과 피로가 가득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그 새언니라는 한해슬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영훈이 빈 껍데기라는 걸 알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잘 재단된 샤넬 슈트를 입고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이영훈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서연아, 그가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옆에 경호원에게 가로막혔다. 김서연. 이 악독한 년, 시어머니 오미숙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우리 영훈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우리를 외국에서 그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고소까지 해.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냐? 나는 그녀의 행패를 무시하고 곧장 상석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다. 오미숙 씨, 박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밀어올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 조심하시죠. 제 의뢰인인 김서연 대표님이야말로 이 결혼과 사기극의 유일한 피해자입니다.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이지 당신 집 안방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변호사의 기에 눌려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눈 속의 원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자,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고 이영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혼 합의서예요. 읽어보고 이해 없으면 사인해요. 박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이영훈 앞으로 밀었다. 이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항목에 쌍방간 공동 재산 없음,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됨이라고 쓰인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서연아, 집은 강남 아파트는 우리 집이잖아.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영훈 씨, 박 변호사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아파트는 김 대표님의 혼전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대표님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당신들의 혼인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 5억은 또 뭐야? 시동생 이영재가 다른 서류, 즉 법원 소환장과 채무명세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청구서, 명세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지난 3년간 당신들 가족이 김 대표님의 가족카드로 소비한 전체 내역입니다. 모든 항목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영훈 씨의 내연녀인 한예슬 씨를 위해 구매한 명품, 임차한 아파트, 당신들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비, 여행 경비, 심지어 당신, 이영재 씨가 인터넷 방송 BJ에게 쏜 별풍선까지. 총액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우리한테 쓰게 해준 거잖아. 시어머니가 또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넌 우리 집 며느리인데 내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나는 마침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럼 그 당연한 JTM 기계가 이제 돈 내기 싫어졌네요. 법적으로 이건 부당이득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든지 아니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기다리든지 하세요. 우린 돈 없어. 이영훈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정리할게. 이 돈은 그냥 부부 공동 재산으로 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까? 바닥에 엎드려 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봤다. 이영훈, 너무 늦었어. 당신들이 내 카드를 들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그 여행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건 끝났어. 나는 박 변호사를 돌아봤다. 저들 돈 못 내죠? 네, 대표님. 조사해본 결과 그들 가족 명의의 유일한 자산은 이재성 씨와 오미숙 씨가 현재 거주하는 성북구의 낡은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시세는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잿빛이 된 이 씨 가족 4사람을 바라봤다. 마지막 선택지를 주지은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냉혹했다. 그 집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 남은 돈은 이영훈이 평생 월급으로 천천히 갚게 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 가족 전부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이영훈과 이영재가 평생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게 만드는 것도 상관없어. 안 돼. 그건 나랑 내 아빠 노후 자금이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이영훈과 그의 아버지는 거대한 빚과 미래에 대한 압박 앞에서 결국 타협을 선택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내 이름 석자를 사인하는 순간 3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전 남편 가족은 수십 년간 살았던 낡은 집에서 쫓겨났다. 듣기로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축축한 반지하 방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예슬이라는 그 여자는 카드 도용 및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되어 회사에서 바로 해고당했고 업계 내 평판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해 경제인 포럼 만찬에서 나는 현대그룹 전략투자본부 신임이사 자격으로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우아한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플래시 세례 속에서 여유롭게 각계 명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TV 생중계 카메라는 나에게 10초간의 긴 클로즈업 샷을 주었다. 화면 속에 나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롭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울의 어느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내 전남편 가족은 경제 뉴스를 틀어놓은 작고 낡은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 그들이 한때 마음껏 경멸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보 며느리가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 말고도 한 줄기 우스꽝스러운 허무함이 스치지는 않았을까? 나는 와인잔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멀리서 건배했다. 나의 지나간 결혼에, 그리고 나의 새로운 미래에. 엔드.